제품들이 베껴쓰기에 그치는 이유, 응시 교육의 한계와 도전. 최근 중국의 고등학생 한 명 때문에 중국의 응시 교육이 또다시 사람들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낸수이라는 작은 지역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17세의 중등 전문학교 학생인 장핑 덕분입니다. 현지 문화관광부서도 이를 잘 이용하여 낸수이는 작지만 우등생을 많이 배출한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 정도였습니다. 2024년 6월 22일 결승전을 마감한 알리바바 글로벌 수학대회에서 801명의 학생이 결승에 진출했으며 그중 장핑은 12위를 차지하여 확실한 우등생임을 입증했습니다. 중국에는 우등생이 많지만 왜 하필 그녀가 주목받았을까요? 그녀는 심각한 편과이 있으며 학력과 출신, 그리고 성취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우등생이기 때문입니다. 응시 교육체제에서는 원래 나타날 수 없는 우등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녀의 앞뒤로 순위에 오른 경쟁자들은 모두 청와대, 북경대, 케임브리지, MIT, 프린스턴 등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의 대학생, 심지어 박사과정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핑은 전혀 이름 없는 중등 전문학교 출신으로 게다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수학은 취미로만 공부해왔습니다. 모두가 장핑의 재능과 반전을 칭찬하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그녀가 현재 중국 응시 교육체제에서 불행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천재가 중등 전문학교에 진학해야 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공식적인 설명은 그녀가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특정 과목에만 집중하며 중학교 졸업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한 그녀의 아버지도 청소부였습니다. 이런 출신의 사람은 인생의 대본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졸업 후 평생 하층민으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러한 수학 대회가 없었거나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선생님이 없었다면 누가 그녀가 천재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현실에는 장핑과 같은 천재들이 얼마나 많이 응시 교육에 의해 억제되고 결국 평범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응시 교육의 본질은 특정 과목에 치우친 천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장핑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응시 교육의 고루하고 단조로운 선발 방식을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응시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대학 입시 응시자는 사상 최대인 134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학 입시 응시자가 3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심지어 대학 입시 지원서 작성 컨설팅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인플루언서 장쇠펑은 대학 입시 지원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3시간 만에 2억 위안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의 부모 마음은 이해할 수 있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직업과 좋은 미래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냉혹한 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본래 문제가 없지만 이를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입시에만 집중하는 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전공을 선택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단기적인 공부 관점은 본질적으로 투기주의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응시교육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인재가 심각하게 부족했던 시기에 공정한 인재 선발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중국 작은 마을의 문제풀이 천재들이 응시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중국은 복사할 수 있는 추격 단계부터 창조할 수 있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심각한 내적 경쟁과 소모를 초래하는 응시교육이 인재를 묻어버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 예를 들어 학군 문제, 취업난, 학력 가치 하락, 심지어 일부 산업 문제들도
모두 시험 중심의 응시 교육 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산층의 위에는 세 개의 큰 산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의료와 높은 집값에 비해 교육이라는 큰 산은 부모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생긴 것들입니다. 의미 없는 내적 경쟁,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혹사시키며 다양한 학원 수업을 듣게 하고 아이가 남들보다 출발선에서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우는 것이 정말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국 도시의 양육 비용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다양한 교육비로 지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쓰지만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으며 아이들의 경쟁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 마음이 급하니 다른 부모들도 뒤처질세라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결과는 예를 들어 경쟁의 기준을 60점에서 80점으로 올리는 것뿐이며 그 대가는 아이들의 재능과 다른 가능성을 희생시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영화관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자신도 일어서서 영화를 봐야 하는 것과 같아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학군 집값에 대해서 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지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군 안에 집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개된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된 바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학군 집들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A가 친구와 관시를 맺고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 즉 챈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더욱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말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사람은 가치가 없고 인재가 가치가 있다고 말했고 대학 졸업 때 지도 교수가 학사학위는 가치가 없고 석사학위가 가치가 있다고 했으며 석사 졸업 때 지도 교수가 석사학위는 가치가 없고 박사학위가 가치가 있다고 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직장 상사는 학위는 가치가 없고 자본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고 하면 일반 가정의 경우 이때가 되면 집안의 자본은 이미 학비로 다 지출된 후인 거죠. 학위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1179만 명에 달해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를 모두 경제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개그맨 조번산이 농담처럼 말했듯이 능력이 없는 것은 당신의 문제이지 항상 환경이 나쁘다고만 탓하지 마라. 어디를 가든 환경이 나쁘다면 바로 당신이 환경을 망치는 사람일 수 있다. 라고 말이죠. 1999년 중국 대학교들의 대거 확장 시기 응시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엄격한 입학, 쉬운 졸업입니다. 대학 입학, 대학원 입학, 박사과정 입학, 심지어 공무원 시험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하려 하고 입학 후에는 극도로 자유롭고 마음가짐은 대학에만 입학하면 그 이후로는 쉬어도 된다는 것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몇 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을 방치하게 되죠. 되돌아보면 자신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때가 고등학교 졸업 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수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학위는 있지만 능력은 없고 사회와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어 현 중국 교육체제가 내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 일부이고 외적으로는 중국 국가 차원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국가 운명 싸움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죠. 왜 중국은 항상 미국에게 기술적으로 밀릴까요? 왜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힘겹게 따라잡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인공지능 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을까요? 왜 그것이 인터넷이 발전한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은 기술 혁신에 능하고 중국은 모델 혁신에 능합니다. 기술 혁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모델 혁신은 기존의 것을 복사 응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것을 복사해 자전거, 식당,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들에게 적용하며 이를 공유경제 또는 커뮤니티 공동구매라고 부릅니다. 오픈 AI는 2015년에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GPT가 큰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중국 국내에는 언어 모델을 만들 생각을 한 회사가 없었죠. 모두가 길거리의 가게 주인들의縄張리를 빼앗는 데만 신경 쓰며 이를 능력 부여, 통합, 생태계라고 짓거리고 가장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비열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는 암기와 이해는 중시하지만 비판적 사고와 실제 적용은 경시됩니다. 복사, 커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힘과 돈을 들여 혁신을 하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데도 말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자국국 내 문제를 해결하든 미국과 경쟁하든 핵심은 과학기술인데 이는 중국 국민들의 주도성과 중국 국민들의 창의성에 달려있으며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응시 교육을 완전히 폐지하고 서방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응시 교육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과거 시험 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 교육부는 이미 1년의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를 미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 단계에서의 2022년 황젠 정책은 중국 교육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이는 중국 정부 정책에 본 의도가 아닙니다. 이중 감소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을 과중한 숙제에서 탈출시켜 학생들이 단순히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창의적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발전하게 하는 것이지 어린 나이에 단순히 문제풀이 기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분류를 없애고 312의 대학 입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312의 대학 입시 체제라는 것은 3은 필수 과목 3개, 즉 중국어, 수학, 외국어이고 1은 선택 과목 1개, 즉 학생이 과학 또는 인문사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종합 선택 과목 2개를 말하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범위에서 2개 과목을 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흥미를 기반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큰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의 지위를 높이고 많은 고급 기술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아래로는 직업적 기술을 익히게 하고 위로는 발전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래는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적인 기술과 직업적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위는 일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더 높은 학문적 성취나 전문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전공도 조용히 개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대학교 전공 조정 계획에서는 겉보기에는 몇몇 전공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1673개의 전공은 주로 공학 소프트웨어, 컴퓨터, 응용, 반도체, 의학연구, 전자정보재료, 인공지능, 해양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폐지된 1670개의 전공은 대개 문사철 관련의 실용성이 낮은 전공입니다. 첸 쇠선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중국의 우주공학과 로켓기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미국에서 항공학과 로켓 기술을 연구하다가 1955년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의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첫 번째 장거리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에 큰 공을 세웠으며 이는 중국의 우주 탐사와 국방 기술 발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몇 달 전 교육부는 101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의 초점은 대학 교육 내용을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촉발시키며
중국이 응시 교육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인재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고 실천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분명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 첸 쇠선이 유명한 질문을 던졌었죠. 왜 중국 학교에서 뛰어난 과학기술혁신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공하고 그 후 모든 능력을 중국에 바친 과학기술의 거장으로서 첸 쇠선은 중미 교육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응시 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었죠. 예를 들어 왜 중국에는 성공한 기업가는 많지만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인 기업가는 드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중국은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당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0에서 1을 만드는 데 능하고 중국은 1에서 10을 만드는 데 능하다는 것이죠. 서양은 도구를 만드는 데 능하고 동방은 도구를 활용하는 데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인재 교육의 기본 원리는 혁신이고 응시 교육의 기본 원리는 따라하기입니다. 이는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따라하기에 능합니다. 미국의 교육체제는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은 대다수의 학생이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 소수의 학생이 뛰어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수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모두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시스템은 도스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학생들은 수학에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소수의 학생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교육체제는 대규모로 75점부터 90점대의 학생들을 양산하는 데 능합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고속 성장에 기여했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품이 대체로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데 그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수 정의의 시스템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뛰어난 인재가 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학생들은 도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잠시나마 교육과 문화의 번영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중국은 단기간 동안 교육과 문화의 번영을 경험했으며 이 시기에 많은 천재들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거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장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중국의 4대 발명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선도했었던 적이 있었죠. 노력은 기본을 다지고 재능은 더 높은 성취를 가능하게 하죠.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교육체제를 성과주의, 점수 위주, 지나치게 이론적인 능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